코로나 이후 모든 나라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다 보니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의 주식시장에 대해 준비했는데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들만 193개나 되다 보니 주식시장이 없는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나라들은 우리 윗동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고요. 쿠바, 예멘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중 하나인 브루나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대부분 조그만 섬나라 또는 아프리카 나라들이어서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들 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주식시장이 있다는 거고 아시아의 나라들도 규모는 작지만 주식시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몽골리안 증권거래소,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 방글라데시의 다카 증권거래소, 스리랑카의 콜롬보 증권거래소, 파키스탄에도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다들 모르셨겠지만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증권거래소가 존재하는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굳이 순위를 매겨보면 1위는 당연히 싱가포르이고요. 2위는 태국, 그 뒤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입니다. 언론에 많이 언급되었던 베트남 주식시장은 필리핀보다도 작은 6위입니다. 그 뒤로 주식시장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지만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도 증권거래소가 존재합니다. S전자가 올해 3월 기준 시가총액이 4,310억 달러라고 하니 웬만한 동남아 국가의 전체 시가총액보다 S전자 한 개의 기업 가치가 더 큽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대략 2조 달러인데요. 이 금액은 아세안 국가의 1위에서 4위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네요. 하지만 뭐 이렇게 못 살아 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한 개 회사보다도 작습니다. 미국의 주식 순위는 얼마 전 10월 29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끌어내리고 1위를 재탈환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는 6위입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시가총액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약 6,500억 달러, 상장사는 695개입니다. 1984년에 처음 설립되었고 이후 1999년 12월 1일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 싱가포르 증권청산소 이들 세 곳을 합병하여 지금의 증권거래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상장사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증권거래소가 코스피의 삼성, LG처럼 주식회사 한국증권거래소로 상장돼 있는 거죠.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금융회사이지만 최신 IT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고 영업 활동도 열심히 해서 상장된 기업 중 절반이 외국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벌크선사인 페노션도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2005년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는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려면 유지 비용이 발생하여 페노션은 16년 만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죠. 말 그대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싣고 아시아로 아니면 반대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수출하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야 하는데 싱가포르가 딱 중간에 있어서 이곳에서 주유도 하고 먹을 것도 좀 먹으면서 쉬었다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고 당연히 뱃사람들답게 거칠어서 술 먹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겠죠. 이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규가 필요했고 덕분에 깨끗하고 치안이 좋은 안전한 나라라는 오늘날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엄격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2016년 영국 런던에 있는 발틱해운 거래소를 인수했는데요. 이곳은 건화물 시황 운임 지수라고 하는 BDI 지수를 발표하는 곳입니다. 이 지수는 전 세계 주요 항로의 벌크 화물 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해서 산출하는데 결국 컨테이너 화물을 제외한 원자재, 석탄, 석유, 곡식 등을 배로 수송할 때 운임이 얼마냐는 것이죠. 때문에 이 지수는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 사용되는데 만약에 택배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택배기사는 한정되어 있다면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물건을 먼저 보내고 싶겠죠. 마찬가지로 BDI가 상승한다는 것은 선박수는 그대로인데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자재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선박의 종류를 몇 개 소개해드리면 컨테이너선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외하고 우선 벌크선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들처럼 박스 포장이 어려운 원자재, 곡물, 시멘트, 원목 등을 벌크 화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별도의 포장 없이 갑판 안쪽에 창고에 채워서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그리고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천연가스를 탱크에 채워 운반하는 가스선, 그리고 뗏목처럼 생겨서 납작한 평면에 석탄 모래 등을 실어 나르는 바지선도 있습니다. 또 배 밑바닥을 길게 만들어 자동차와 같이 바퀴 달린 운송수단을 운반하는 로로 베슬도 있고 자동차가 주차를 하듯이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예인선도 있습니다. 2위는 태국입니다. 1975년 4월 30일 설립되었고 2021년 2월 기준 전체 시가총액은 약 5,700억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 23위의 증권거래소이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와 순위 다툼을 하는 중입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소가 크게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뉘듯이 이것도 크게 SET와 MAI로 구분되는데 저희가 알만한 회사들로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시가총액 3위의 CPO이 있습니다. 이곳 오너분께서는 화교 출신으로 자산 8조 원의 세계 132위 부자라고 합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맥주 중 하나인 탕맥주로 잘 알려진 타이베버러지도 있는데, 이 회사는 불교 국가인 태국의 승려분들께서 반대하여 태국 증시에 상장하지 못하고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참고로 태국은 주류 판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20위권쯤에 머물고 있는 센트럴그룹이란 곳도 있는데, 이 회사는 하이난에서 이주해온 중국계 태국인 티앙 티라티왓이라는 가문이 운영하는 리테일 그룹인데, 창업주께서는 3명의 아내와 26명의 아이들을 가졌고 지금 직계 후손이 220명이라고 합니다. 3명의 부인에게서 어떻게 26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 회사 레드불이 있습니다. 레드불은 태국에서는 끄라팅댕으로 불리는데 1976년 태국 시장에 처음 출시됐습니다. 태국에서는 창업자분께서 이 음료의 성분을 어느 유명한 스님에게서 전수받았다는 썰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일본의 카페인 음료 리포비탄을 개량한 겁니다. 끄라팅댕은 태국어로 붉은 황소, 즉 레드불이란 뜻으로, 창업자인 찰레오 유이디아는 1984년 오스트리아 국적의 디트리 마테시츠와 판권 계약을 맺었고 레드불이 탄생됩니다. 찰레오 유이디아는 2012년에 89세로 사망했는데 사망 직전까지 태국 부자 서열 1위였습니다. 2012년 당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유이디아 일가의 재산은 6조 원 이상으로 태국에서 세 번째 부자였다고 합니다. 레드불은 작년 태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창업주의 손자인 오라 유이디아가 음주 상태에서 페라리를 몰다 경찰을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2020년 7월에 결국 불기소 처리되면서 태국 전역에 유전무죄 논란이 일었고 2020년 10월에는 관련 시위가 군주제 개혁 시위로까지 번졌었죠.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아버지와 달리 현재의 왕은 사치와 향락을 일삼아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현대 국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군주제 타도로 확산되었던 것이죠. 레드불은 강력한 라이벌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급성장한 주식으로 꼽히는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레드불 보고 따라 만든 에너지 드링크인데 무려 620배가 올랐습니다. 2위를 차지한 넷플릭스가 230배 올랐는데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이 주식을 1000만 원만 사놨으면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코인도 부럽지 않습니다. 3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전 이름은 자카르타 증권거래소였고요. 2021년 1월 기준 전체 시가총액은 약 4,840억 달러, 상장사는 716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류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에 이어 이곳 인도네시아로 많이 진출했죠. 작년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니켈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주목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들이 많겠지만 그중 미래에셋증권은 2007년 처음 진출한 이후 14년 만에 인도네시아 증권업계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KB증권도 현지 기업을 인수하여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해외 증시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베트남 주식은 6개월 만에 투자 금액이 5천만 달러 이상 늘었고 인도네시아 주식을 보유한 우리나라 투자자들 역시 코로나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스타트 기업인 유니콘 기업을 많이 배출한 나라인데요. 다양한 인종과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을 테스트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판 그랩이라고 할 수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 앱인 고잭은 물류,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등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유니콘 기업에서 테카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인 토코피아와 부칼라팍, 항공 숙박 예약 어플인 트래블로카, 전자결제 스타트인 오보, 가장 최근에 합류한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아자이 등 7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데,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되는 것은 마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 중국의 샤오미, 한국에는 쿠팡, LMP 코스메틱, 크래프톤,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위메프, 지피클럼, 무신사, 에이프로젠, 소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서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 되는 신생기업을 데카콘이라고 부르는데,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와 유니콘의 콘을 합성한 용어입니다. 미국의 경제통신사인 블룸버그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데카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 중국의 샤오미,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 등이 있습니다. 헥토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말합니다. 세계 최초의 헥토콘 기업은 동영상 앱 틱톡을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인데 2021년 1월 기준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는 1,400억 달러이며 이는 세계 2위 스타트업인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의 기업 가치인 약 620억 달러의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수는 515개, 데카콘 기업의 수는 25개, 헥토콘은 1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5개 유니콘 기업이 있고 데카콘은 아직 없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실패한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도 있는데 유니콘과 시체의 합성어로, 즉
유니콘 기업으로 반짝 성공했다가 실패한 기업을 말하는 유니콥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사무실 공유 기업 위워크는 2019년 초에는 기업 가치를 470억 달러로 평가받았지만 2019년 9월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업 가치가 거품이었음이 드러나 IPO에 실패하고 파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올해 2021년 10월 21일 뉴욕 증시에 상장하긴 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상장되거나 M&A를 통해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 벤처캐피털 등 유니콘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자동적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엑시트와 유니콘의 합성어인 엑시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합병한 배달의 민족이 유니콘 기업에서 인수합병으로 엑시트한 최초의 엑시콘 기업입니다. 4위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전체 시가총액은 약 4천억 달러, 상장사는 932개입니다. 말레이시아 하면 고무나무, 고무죠.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고무장갑의 65%를 생산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고무장갑 및 의료용 장갑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또한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고무장갑 제조업체이자 전 세계 시장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탑글로브는 2020년 들어 주가가 무려 480% 넘게 상승했습니다. 세계 2위 고무장갑 제조업체인 슈퍼맥스 그리고 코산러버, 하탈레가라는 업체까지 이들 4대 고무장갑 제조업체들의 이익은 올 들어 385억 링기, 하나로 약 11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기업하면 페트로나스를 들 수 있는데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인 상둥이 빌딩의 정식 명칭이 바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입니다. 페트로나스는 1974년에 설립된 말레이시아의 석유 및 가스 회사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2019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58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5위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사를 둔 증권거래소입니다. 1927년 첫 개장했으며 1992년에 필리핀 증권거래소라는 명칭으로 재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전체 시가총액은 약 2,500억 달러, 상장사는 271개입니다. 필리핀 증권거래소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인데요. 필리핀 증권거래소의 약자 PSI로 상장되어 있어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1위와 3위 그리고 2, 4, 5위는 같은 오너입니다. 필리핀은 이들 기업 이외에도 일부 유명 가문이 대부분의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족벌 경제입니다. 필리핀은 작년 2020년 3월 17일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자 세계에서 최초로 증권거래소와 금융시장을 폐쇄했는데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나 주식 매매 호가를 정지하는 사이드카와 같이 잠깐 거래가 정지되는 차원이 아니라 전면 거래 금지였습니다. 또한 주식은 물론 채권, 외환시장 모두가 문을 닫아 3일 동안 아무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재개한 후에도 며칠 동안 주식시장의 하락은 이어졌습니다. 사이드카는 일시 거래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와는 조금 다른 조치인데 주식시장을 단순화하면 주식을 거래하는 현물과 미래의 가치를 거래하는 선물, 옵션이라는 시장이 존재하는데 두 시장의 가격 차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빠르게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프로그램 매매라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물 시장이라는 곳이 급변할 경우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주식시장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팔아서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렇게 선물 시장이라는 곳에 의해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문을 못하게 막는 것을 사이드카라고 합니다. 6위 베트남의 호치민 증권거래소는 2000년 7월 20일에 설립되었고 같은 해 7월 28일에 처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전체 시가총액은 약 1,700억 달러, 상장사는 397개입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도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호치민 거래소는 우리의 코스피, 하노이 거래소는 코스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1년 2월 20일에 국영 베트남 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두 증권거래소를 자회사로 두기로 발표했는데 2025년에는 호치민 증권거래소가 하노이 증권거래소의 상장 주식을 모두 이전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베트남도 우리처럼 증시가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지난달 11월 2일 최고점 1,45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늘고 있는데 올해 새로 개설된 주식 계좌만 96만 건이 넘어서 베트남의 총 주식 계좌 수는 373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고 부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맞서서 우리의 주식시장을 지키는 모습 때문에 동학개미라고도 불렀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젊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대 자본에 맞서 투자한다고 해서 로빈후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베트남 역시 주식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 줄인 이들을 FO라고 부릅니다. 베트남에서는 최초의 코로나 확진자를 생물학 용어를 사용해서 F라고 지칭하고 1차 접촉자를 F1, 2차 접촉자를 F2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F가 베트남에서는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시총 1위 기업은 비에콤 은행입니다.
베트남의 수출입과 관련한 금융 업무를 거의 독점적으로 전담하는 곳으로 원래는 국영이었고 지금도 정부가 전체 지분의 57%를 보유한 은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이 있습니다. 빈그룹의 부동산 부문인 빈홈스가 빈그룹과는 별도로 상장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총 1위 기업이죠. 빈그룹은 지난 2017년 자동차 사업에 2018년에는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유통과 건설 기업에서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한 것인데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주식시장의 상위 기업들을 보면 확실히 느껴지는데 학교 급식 사업권을 따내 전국 33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비나밀크, 베트남의 모든 에너지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페트로베트남 그룹 등 모두 국영 기업입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에너지 강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간 1,300에서 1,400만 톤의 원유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도 연간 100억 입방미터를 생산하고 있어 자국이 소비할 만한 양의 에너지는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 산유국입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주식에 대한 과장된 정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호치민, 하노이 두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을 합해도 2,100억 달러로 한국 증시의 10% 수준이며 아세안 주요 6개국 중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이것은 외국 자본에 의해 주식시장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이고 기술적으로도 미흡하여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식 거래를 서버가 견디질 못해 여러 차례 매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9년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는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에 대한 기업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부정부패 또는 정경 유착 등으로 공개된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죠.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며 높은 영업이익도 기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고 말뿐인 사업 계획 관련 공시도 많아서 예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작전주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라오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오스는 논밭 빼고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재밌게도 2010년 한국거래소가 투자해서 라오스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49%의 이곳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9년 말 기준으로 11개의 상장사, 시가총액은 약 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캄보디아 역시 앙코르와트 말고는 따로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라오스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2010년 한국거래소가 투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8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약 1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최근 캄보디아는 중국의 투자로 인해 카지노 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닷가 휴양지였던 시아누크빌에는 2016년 불과 13개의 카지노밖에 없었지만 2019년에는 11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허름한 작은 규모의 카지노이지만 카지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호텔이 필요해서 리조트, 호텔 등의 건설 붐이 일어났고 중국 고객들을 위한 부대 시설도 늘어나서 또 하나의 차이나타운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양곤 증권거래소는 2015년 12월 개장하고 2016년 3월 첫 상장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기준 7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3억 달러 정도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주식 매매를 허용했는데 홈트레이딩, 모바일 트레이딩과 같은 기술적 지원이 부족하고 투자회사도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생소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주식시장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국가들은 빈부격차가 심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먹고 사는 걱정하느라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여력이 없겠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말씀처럼 이들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므로 가까운 미래에는 경제성장도 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